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Welcome to 새날's World. 한번 해봐. 동생 한번 해봐. Welcome to Santa's World. 이게 Welcome to Santa's World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발음이 안 되네 오늘은. 드러그 스토어의 삘이 그냥. 저는 완전히 이제 약간 예능 필이죠. 아, Welcome to Santa's World. Welcome to Santa's World. 아 공포 호러. 자, 느끼한 DJ 버전 하세요. Welcome to Santa's World. 이리 와. 딱 그 톤이죠. 이리 자, 와. 여러분 지금 명절 잘 내려가고 계십니까? 설 특집 성동일 생방송 같은 첫째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해들 하시고요. 네, 역시 설에는 성동일이죠. 그렇죠. 네. 밑도 끝도 없는.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지. 요즘 그게 유행이에요. 그런 일단 거야? 던져놓고 어. 뭐 근거는 묻지 않아요. 그 여당도 아닌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고 네. 한때 대선 후보였던 사람도 와서 밑도 끝도 없이 헛소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아무거나 막 질를 수 있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 검찰 시리즈라고 있는데 검찰이 하는 희한한 말들 그런 것들이 유머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본 게 뭐냐면 강영건 검사인가요? 그 정경심 교수 공판 첫날에 날인과 파일 위조가 같은 의미다. 찍은 건 찍은 거잖아. 이거죠 뭐 결국은.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 송인건 판사가 국어 사전을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날인 인장을 찍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파일 위조랑 같은 도장 겁니까? 찍는 거잖아. 어. 도장 찍는 거. 오케이. 오늘은 그 이야기 아니고. 예. 자, 설 특집이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오늘 또 검찰 시리즈 맞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방송에 하면 되지. 알았어요. 자, 재밌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합시다. 인간적으로. 자, 출발할게요. 자, 성수와 동수의 날 성동일 7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7회 7땡 성수 동수 쌍수 두 분 소개합니다. 생명평론가 김성수 방생 프로젝트의 거룩한 상어 김성수 선생.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거룩해. 거룩한 상어였습니다. 김성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상하게 한 번 안 듣고 싶어서 네. 여기 이제 리드멘트에다 안 넣는데 네. 안 들으니까 서운해.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이 백힌 거죠 지금. 예, 그렇죠. 아기 상어가. 자, 다음에 전설의 평론가 곽동수 갱생 프로젝트의 조다 씨. 곽동수 선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예. 이리 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구독자분들, 곽- 청취자분들 다 오시라고. 곽동수 막말. 네. 청취자에게 반말. 이리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리 와가 더 끈적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이명박 시절에 곽동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쪽 바닥에 관심 없는 분들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시는 건 다 그게 맞아요. 이명박 그 TV에서 본 거야. 그렇죠. 진보 유일의 평론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곽동수 TV를 한번 잠깐만 구경시켜 드릴게요.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구독도 좀 하시고, 황교안의 끔찍한 설인사.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께 이 덕담과
복을 드리는 방송하고 있지만 황교안은 끔찍한 살인을 했다는 바로 그 방송도 올라와 있고요. 네. 지금 곽동수 TV의 구독자는 63,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7만 명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진짜 약장사 잘한다. 이게 약장사. 다음에 김성수 TV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성수 TV는 이야 저 이빨 언제 뺄까요? 근데? 근데 지금 저거 바꿔준다고 한 지가 언젠데 우리 정확히 한 6개월 예. 됐어요. 아이고. 자 여기 메인에는요 이슈 따라잡기 이거 한 달이 넘은 거네. 최근 동영상 한번 볼까요? 네. 하극상 검사는 그의 범 무슨 짓을 벌였나? 혹시 고추장과 마요네즈? 뭐야? 저게 이제 송경호 검사가 이전에 그해 봄에 예. 2009년 2월에 어. 어떤 짓을 했는지 MBC 때려잡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PD 수첩 때려잡은 검사. 에라이. 그 전에 2008년 12월에 음. 그 전에 형사 2부장이 옷을 벗습니다. 임경빈 검사가. 음. 왜? 아니 청와대에서 내리꽂으니까 야 무조건 PD 수첩 구속시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었구나. 그렇게 못하겠다고 기소 의견이 이거 기소할 수 없다. 개겼어. 개기니까 압력 넣어. 그러니까 옷 벗고 나갔어. 그 전 그 부장은. 근데 그 다음에 왔던 부장이랑 그때 당시에 주인 검사가 송경호. 이제 부장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하여튼 다 그걸로 우리 저 김보슬 PD 막 수갑 채우고 막 시댁에서 잡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지네들은 승승장구해가지고 지금 초고속 승진에 3차장까지 가 있는 거야. 그 X가 바로 그 위에 사람한테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확대 간부 회의에서 개겼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성수대로 네. 김성수 TV 성수대로가 컨텐츠를 차곡차곡 잘 올리시네. 요즘은 짧은 7분에서 8분 정도로 압축돼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재밌어요. 거의 개그 동영상처럼 앞부분에 알겠습니다. 구독 이런 것도 잘 나와 있고. 자 여러분들 김성수 TV, 곽동수 TV 구독 좀 해줘요. 제가 5만 얼마죠? 잠깐만요. 그럼 다시 띄워주세요. 예. 58,000? 58,000 정도 됩니다. 58,500? 네,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10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설이잖아요. 예. 성수형은 시골 사람 아니지? 출신 강남 사람. 강남 좌파? 이제 처음부터 강남은 아니었고 아. 제가 이제 오류동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서울살이를 시작할 때 대부분 전라도나 그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처음 털을 잡은 데가 영등포, 구로 이런 데서 털을 많이 잡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영등포에서 털을 잡아서 영등포에서 절 낳으시고 전라도로 그러셨죠? 예, 전라도. 예. 그래서 영등포에서 날 낳으시고 처음으로 그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집이 이제 오류동에 있었어요. 오류동에 그 산 그 꼴짝이 비슷한 야트막한 야산 거의 정상에 있었거든요. 여름이면은 물이 귀해가지고 물을 길러 날려야 되고 우물을 퍼서 이렇게 나도 그런 적 물을 있습니다. 떼우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서가 약간 시골 정서가 좀 섞여 있는 게 그 오류동에서 철길 건너가지고 미루나무 있고 그 산 뭐 논 이런 거 있고 산에 밤소리 갔다가 쐐기에 쏘이고 뭐 밭에서 무 뽑다가 그 밭 주인한테 걸려갖고 혼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기억은 이제는 제 자식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날 그러면 도시의 추억보다는 시골에서의 추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제 나이나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우리 때처럼 설날을 보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설빔. 그렇죠. 그 말도 낯설할 거예요. 설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옷이요 너무 많은 시대가 됐어. 그렇죠. 네. 옛날에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요 면도 아니고 나일론으로 된 옷, 그런 옷도 하나 사주시는 게 최고였었고 나는 어렸을 때는 추석보다는 설 좋아하잖아요. 이유는 세뱃돈 때문에. 예. 저희는 진짜 세배를 직업처럼 했어요. 왜냐면 직업처럼.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친가가 증조 할머니가 살아계셨어. 그래서 증조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바로 옆 집에 고모님. 그렇게 세배를 하면 그 옆에 옆집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오십니다. 작은 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랑 같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세배를 하면 이제 친가 쪽만 해가지고 세배를 얼마나 했는지 아 이거 허리 나중에 아프죠? 진짜 그 무릎하기 아플 정도. 그리고 이제 그날을 보내고 나서 외가로 가죠. 외가로 가면은 외가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밑이 팔남매 다 모여. 다 모이면 꼭 싸워. 한국인의 습성 같아. 명절에 모이면 모이면 술 먹고 싸워. 싸워. 예. 그리면 우리끼리 또 사촌들이 딱 한쪽 방에 가지고 거기서 막 우리 수준에 맞는 놀이들을 갖다 막 하면서 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진짜 주머니가 두둑해졌죠. 그 팔남매를 다 세배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면은 최소한 9차례 세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때 세뱃돈 모았던 게 기억이 나요? 액수가 대략? 기억이 글쎄요. 그건 안 나올 것 같아. 해마다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진짜 제법 돈이 됐어요. 그걸로 1년 내내 뭐 과자 사 먹을 수 그 있어요. 엄마들이 뺏어가지 않나? 좀 많이 뺏어갔죠. 많이 나한테 저금을 하는데 저금을 하면 이자를 줘야 될 거냐? 이자는커녕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 원금과 함께 예. 사라진. 근데 본인은 분명히 나중에 그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왜냐하면 학비도 내가 냈고 뭐 좀 내가 세뱃돈 내고 학비 내라 그랬어. 어머니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없던 시절이라 그것도 엄마들한테 먹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근데 설빔은 진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추억들이 있는 게 설빔을 한꺼번에 4개를 사야 되잖아요. 저희는 새쌍둥이가 있으니까 저랑 해가지고 4. 그리고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그 고모네 아이들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촌 형, 사촌 동생 뭐 이렇게 되는데 그쪽도 모른 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 옷을 갖다 그만 거 사야 돼.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그 저기 지금 신세계백화점 그 있는 자리 옆에 그 옛날에 뭐라 그랬죠? 미도파. 미도파 말고 미도파는 저쪽 그 청량리 들어가는 쪽에 있었고 맞아요. 신세계 앞에 바로 무슨 그 사러가, 아동복 전문 세로난가 세로난가 그런 백화점이 있었어. 근데 그 백화점이라기보다 요즘 동대문 그 상가 같은 그렇죠. 느낌이야. 그래서 아울렛 뭐 비슷한 그런 느낌. 아울렛도 아니고 옆에는 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매장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옆 공장에서 떼갖고 옷을 팔고 그러는데 거기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 친척 고모님이세요. 그래서 이 친척 고모님이 뜨면은 싸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분들한테. 그래도 그렇게라도 저렴하게 장만하지 않으면 애들 그러니까 내세 옷이 얼만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저렴하게 사서 이제 우리들 입히고 그래서 좋았죠. 그리고 우리도 저렴하게 보세 물건들을 갖다 입었으니까 너무 좋았지. 그렇지만 그 고모님의 서슬퍼른 그 호통에 그 돈을 깎아줘야 되는 그분들은 참 어땠을까 생각을 하면 되게 미안하고 그러네 진짜 갑질이었네 특혜야, 생각해보니까. 갑질. 나 그래서 이 특혜 갑질 때문에 내가 장관을 못 할 것 같아. 반성하십시오. 나중에 또 기레기들이 검찰이 써갈 또? 거 아니야. 그때 세로나 백화점에서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의 어머니를 뒀던 뭐 이럴 거 아니야 또. 엄마 찬스 썼다 그래 왜? 엄마. 아니 저는 어릴 때 그 아버지는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지금 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있어서 저희는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린 시절에도 거의 대부분 외가에 모였었어요. 어머니 형제가 6남매신데 그 딸이 4세 아들 하나 그다음에 딸 하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큰 이모가 가장 가까운 요즘 은평 뉴타운을 지은 불광동에 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이 굉장히 컸어요. 입구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정원이 있고 한쪽에 연못도 있고 안에 한옥처럼 쫙 돼 있었는데 거기 모이게 되면 애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형 누나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둘째셔서 큰이모 댁에 가서 가보면 그때 외할머니도 계셨고 시집안간 그 파주 여상 선생하던 영어 선생하던 이모님도 계셨고 바글바글했죠. 근데 그때는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대가족 이런 얘기들 떠올리는 경우도 드문데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밥 먹고 그 한참 떠서 어르신들 듣다 보면 밑에서 국 먹다 보면 거긴 또 불죠. 그런 것들 먹어가면서 근데도 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 무엇보다 위에서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모이게 되면 큰이모 그러니까 제 외사촌인 형이나 누나가 있는 얘기들이 뭔가 전해주게 되고 저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줄 나가서 막내 이모가 낳았던 아이가 정말 젖먹이 때 저도 안고 키웠던 거 본 기억이 있고 그 애가 지금 시집가서 쌍둥이 낳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야, 세월 참 빠르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느껴지고 요즘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에 갇혀서 설비하고 부모가 사주는 거 대신 요즘 애들은 인터넷을 보고 자기들끼리 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뱃돈 같은 경우도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는 강박증도 갖고 있는 그거 해서 뭔가 게임기를 사든가 뭘 질르든가 이런 쪽들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시대가 확실히 변해서 저도 이제 예. 옛날 사람이 됐구나 이런 걸 예. 실감하게 돼요. 지금도 그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일본은 엄마들이 애들 돈 보관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 돈을 그냥 알게 모르게 생활비로 써버리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해주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세뱃돈의 그 규모가 커요 생각보다. 그럼요. 초등학생만 돼도 기본은 한 5만 원씩 주고 5만 원짜리 효과 같은 건데 1만 원짜리 주기엔 뭔가 좀 쪼잔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용돈이 그 돈 때문에 인플레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꼬맹이만 해도 그 고향 내려가면요 실제로 한 50만 원 들고 옵니다. 오. 초등학생인데 야. 그러면은 그게 명절에 계속 쌓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400만 원 자기 자산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속세 낼 필요 없는 거지. 그럼요. 부모가 준 게 아닌데 아, 주변 어르신들을 오랜만에 보니까 연애 한 번 정도면 반갑다고 용돈 줘주시는 아. 거죠. 근데 세뱃돈 말고도 이제 두 분은 시골에 안 살아보셨구나. 시골의 추억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도 아. 그 은평구 그쪽 끝에는 그 삼송리 이런 데 가게 되면 스케이트장도 있었고 그 얼어서 논 얼려서 했던 그런 거 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못 먹고 못 입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명절이 되면 공식적으로 먹는 날이잖아. 그럼요. 잘 먹는 그러니까 날. 그러니까 음식을 장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설이 돌아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할머니는 분주하십니다. 아 진짜. 생선들 말려야 되고요. 이렇게 찜 맞아요.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말려야 우리 할머니 되고. 그러셨어. 뭐 예를 들면 수정과나 식혜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엿 만드는 거 보셨어요 집에서? 같이 조청 뭐 여기 아, 여기 쪽 우리 할머니께서 엿을 고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진짜. 얼마나 많이 그걸 밟고 느리고 그리고 그걸 엿을 조청처럼 이렇게 찍어 먹기도 하지만 조청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그냥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식히면 딱딱한 엿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이에 떡떡 붙는 그걸 갖다 이렇게 위해서 엿을 그때 진짜 엿이 맛있었어. 당 떨어질 때 엿이 최고다. 직접 만든 엿. 그 혹시 시골 안 살아서 진짜 모를 만한 얘기 하나 제가 짧게 하나 해드릴게요. 떡국 우리 어렸을 땐 닭고기를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가 귀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고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야 떡국은. 원래 닭고기 이전에 꽁고기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꽁을 북한 쪽 같은 데서는 꽁 만두를 만들어 먹고 네. 그 고기로 그러니까 이게 만두국을 먹는 적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우리 전라도 쪽은 만두를 안 먹어요 아예 명절에. 그러니까 떡국만 끓이는데 그 기본 소스가 주로 닭고기였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되게 간단해. 닭을 토종닭을 몇 마리를 잡아. 그리고 장조림을 해. 그 장조림한 것을 장독에다가 일단 많이 쟁여놔. 우리 같은 경우 종갓집 있잖아요. 그 항아리 이따만한 것에 장조림, 닭고기 장조림. 가마솥에 물을 끓여. 그리고 물이 끓으면은 떡국 집어넣고 몇 국자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 그게 떡국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떡국들에는 그래도 계속 그 소고기가 있었다. 잘 살았네. 그러니까 부주와 자식이. 할머니께서 그 떡국만은 그렇게 끓이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잘 먹어야 되는 날. 그러니까 양지 그 고기를 갖다가 미리 사놔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적당히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떡국을 끓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 떡국이 참 맛있었는데 왜 그렇게 떡국을 먹기 싫어했는지. 진짜 나는 식은 떡국 맛있어 하거든요. 식은 떡국. 지금은 떡국을 어떻게 끓이냐면 옛날에는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맞아. 많이 남아요. 남는 정도 아니라 밑에는 또 들러붙어. 그렇지. 그래서 그게 누룽지 반 맛있지, 이렇게 맞죠. 그게 맛있어. 그거 뜯어먹는 게. 근데 지금은 집에서 떡국을 끓여도 딱 필요한 만큼만 끓이고 치우기 때문에 식은 떡국을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떡이 있잖아요. 지금 떡들은 진짜 좋아져가지고 떡의 모양이라는 게 그냥 똑 떨어져 있잖아. 얄밉게 아주 맞아요. 쫀득쫀득하게 하니까. 근데 그때 떡은 떡 모양도 다 다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붙어 다녀? 그렇죠. 건강하다. 붙어 다닌다니까.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딱 두면은 그냥 거의 산만큼 한 덩어리가 나올 때도 있고 이래.
요게 그 집안의 할머니들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그러네, 그러네. 봐봐. 방앗간에서 떡을 일단 빼와요. 그러면 이렇게 말랑말랑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성질 급한 우리 할머니는 그게 다 굳기도 전에 썰기 시작해. 그러면 안 돼. 이게 모양이 안 나는 거지. 굳은 다음에 썰어야 돼. 빨리 해놔야 되는데 또 너무 굳으면 잘 안 썰려가지고 맞아.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야, 떡이라는 게 진짜 그 보릿고개 있던 시절에는 뭐 저는 그 시절은 안 살아봤지만 산 사람 같아요 목소리는. 아니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한테 떡은 진짜 언간생식이죠. 그러니까 1년에 딱 2번만 해 먹는 거예요. 그 쌀을 빻아가지고 그걸로 떡을 해 먹어 감히. 저희 때 그 경윤가 집어넣고 하는 조그만 난로들이 있었는데 네. 화로라고 그랬죠. 골로 아니요, 위에. 위에 그 딱 난로로 돼 있는 건데 난로? 위에 어. 온기가 조금 나가는 거에 떡을 구워 먹으려면 차라리 석쇠에 집어넣고 아. 제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아. 그 위에 몰래 떡을 가져다가 적당히 꼬다리 좀 삼각형 남아서 굽기 힘든 것 같은 것들을 거기에 올려놓고 구워 먹다 보면 팍팍 터지는 소리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탄 거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옛날 난로들의 용도를 얘기하신 건데 저는 오히려 그 골로라고 하면 안 되고 풍로라고 해야 되죠. 네. 이 풍로에 대한 추억이 진짜 많아요. 풍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심지 열고. 올려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성냥으로 착 불을 붙이면 처음에 석유 매캐한 등유 냄새가 그렇지, 나다가 그 다음에 심지 조절을 딱 해가지고 파란 불빛이 딱 나게끔 해가지고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전을 붙이잖아. 제가 전 담당이었거든요. 풍로 앞에 쪼그려 앉아갖고 어린애가 전을 붙이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추억 그때는. 돋네 진짜. 야, 네. 이런 얘기만 해도 그냥 몇 시간 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맛배기로만요. 여러분들 지금 고향 내려가셔서 어떤 추억을 쌓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이를 먹고 보니까 설이나 추석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부담스럽고요. 특히나 일 때문에 못 내려가시는 지금 분들 생각해보면 진짜 요즘 편의점이나 안 그럼 근처 마트 가셔서 혼자 기분 안 난다 하지 마시고 포장된 거 한 300ml 정도 들어있는 떡국용 육수도 있고 떡도 다 1인분씩 포장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분은 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다 생각합니다. 요즘에 전화 한 통화하면은 새벽에 배달해 줍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행복하고 사고 없는 그런 추석 아니 설 명절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자, 오늘은 말 그대로 설 특집이에요. 그래서 이 설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 4년마다 돌아오는 진짜 명절이 있습니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일종의 선동방송인 겁니다. 내려가셔가지고 설 밥상머리에 밥상머리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을 좀 전해주십사 이런 건데. 고품격 선동 방송 예. 새날. 네, 이리 와. 자,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총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총선의 성격은 명확히 하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고 국회를 국산화시켜야 된다. 최고. 최고 그게 최고. 그거예요. 예. 오늘 워딩 뽑았네. 예. 헤드라인 나왔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일본과 친하고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서 다시는 보지 않게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짠하게 열심히 오랫동안 약자들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 이왕이면 그런 사람들 많이 국회에서 자기가 이제는 좀 나름대로 법을 만들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좀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이 70, 80대 가지고 계속 거기 앉아 계시고 그 양로원도 아니고 그런 분들 말고 좀 젊은 사람들. 목포 그분? 왜 또 목포만 얘기해? 아니 그 중에 제일 최고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좀 고문 이런 걸로 남고 그리고 실제로는 좀 젊은 사람들의 지금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세상을 또 이 나라를 이제 짊어지고 나갈 그들에 맞는 그런 법과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 예, 그런 그 당부를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총선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진보 진영이 이길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기긴 할 텐데 이 이해찬 당대표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선거법이 바뀌어서 완전하게 압승을 하지 않는 한 과반은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어떻게든 다 잘해서
우리 진영이라 좀 이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지금 상황이 미래한국당은 이미 창당 준비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들어왔던 안철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당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지지율 5% 얻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후보가 한 10명 되게 지지율 되면 3%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5% 정도 얻어서 예. 자기들 나름대로 꽤 비중 있게 나가겠다 하는데 예. 5%는 고사하고 3%, 2%도 힘들고요. 예. 실제로 1%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나는 될 거야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나오는 쪽들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판을 좀 어지럽게 할 겁니다. 이들은 자기가 돋보일 방법이 없으니까 민주당에 손가락 하나씩만 걸고 당길 거예요. 아하. 그럼 수십 명이 잡아당기다 보면 뭐가 있는 것처럼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리에 힘 딱 주고 버텨서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요즘 보면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거의 뭐 가로세로 연구소처럼 나가고 있는 수많은 매체들이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짜로 밝혀졌고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고 됐는데 뭐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네, 영부인하고 친구가 어땠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지역 가시면 예. 각 집에 가면 그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이런 걸림돌만 잘 피한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을 그러니까 지금 거다. 곽상도의 그 짓거리가 명절 밥상용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잘 씹으라고. 그거죠. 네. 근데 2017년 1월에 그 대통령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청주인가 거기 시장이 자유한국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때다 그리고 문재인이 한 거야, 자유총연맹 그러는 거죠. 회장인가 그러시잖아 그분이. 그 예전에- 자유총연맹이 언제 지금도 자유총연맹은 저기 문재인 대통령 편이 아니잖아. 예전에 그렇진 않아. 반공연맹하던 최근에 게 정상으로 자유총연맹이 돌려놨어. 됐어. 정상이 되긴 됐어. 아, 내가 보기에는 그 조직의 거의 3분의 2는 정상 아니야. 청와대 비슷하고요. 위쪽은 괜찮고 나머지가 아직 바뀌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직접 저기 들어가서 확인해 본 데가 있잖아요. 통일 뭐지? 주체 국민회의 통일처 국민회의 말고 통일 그 그때가 아니라 그거 뭐야? 평통 민주평통. 민주평통의 회원이었어 내가. 그 한 모 의원께서 나보고 강남에도 민주평통 의원 민주평통 회원이 조금 진보 진영인 사람이 들어가서 강남에 있는 상황을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저를 추천해가지고 집어넣어줬어요. 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회의를 앉아 있는데 황당한 거야. 그 몇 황당한 거. 년도였어요? 박근혜 얼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랬다니까. 그때 이후로 바뀌었던 게 이 반공연맹이라는 게 결국은 관변 시위를 많이 하는 그 당시 여의도에 비행장 있던 시절부터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이었어요. 아, 그건 자유총연맹이고. 그 반공연맹이 바뀌어서 자유총연맹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걸 바꾸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총연맹도 꽤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그 좀 부드럽게 됐다가 좀 위쪽만 바뀌고 아직 안 바뀐 게 많고요. 맞아요. 정부 쪽 관변 단체들은 이미 지난 8년 가까이를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그 사람들이 꽂아서 승진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가가지고 때문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강남구에서 이거는 진짜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강남구에서 민주평통 회원들 일부를 모아가지고 따로 수소 그 뭐예요 터미널이라고 해야 돼 KTX 수서역 수서역 그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니까. 난 그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해라. 땅을 사라는 거지. 투자해라. 돈 번다. 투자해라. 그러니까 그게 내부 정보 아니겠어? 그걸 민주평통 위원들한테만 그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 늘 그렇게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들 정보를 얻고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때 구청장 신연희. 지금은 굉장히 자. 추운 곳에 계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총선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좀 전망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 이념이랄까,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로의 회귀냐, 그러니까 전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뭔가 대한민국이 웅비하느냐에 대한 전 기로에서도 이번 총선에 그 뭐랄까 구도가 따여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가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 막 비판하는 것 같은 사람들은 욕하고. 사실은 소수인데 예. 목소리 큰 사람이 주위에 많으면 마치 그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미디어 그 효과 그렇죠. 이론의 그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나오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 그러면 그 목소리가 큰 사람 얘기만 밖으로는 들려.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조용히 해. 또 조용히 해. 그래서 이렇게 나선으로 계속 그 특정한 목소리만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밑에 다른 얘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겉으로 담론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얘기들만 지배되는 거야. 그거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기레기들인 거야. 그래갖고 지금 보세요. 정경심 재판에서 혹은 조범동 재판에서 계속적으로 검찰이 판판이 깨지고 있는데 보도 안 하잖아.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큰 일이 있었을 때 변곡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탄핵이 변곡점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마치 형상기억 학금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고 맞아. 회귀될 때쯤 될 때 우리가 공수처법,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바꿀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불안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총선 가까이 와서 이 느낌, 후광을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정말 토호에 가깝게 매달려서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권력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지키지 않을 말이지만 50% 이상 물갈이하겠다. 그리고 20, 30대 젊은 사람들을 뽑겠다 얘기했어요. 이건 정의당에 했었던 공약 같은 것들 갖다 베낀 거하고 비슷한데 예. 그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얘기했다는 거. 그다음에 검찰이 요즘 언론 플레이라는 플레이는 할 수 있는 데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 싸울 때 비슷해요. 싸울 때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 누가 팔가도시 너 몇 살이야? 고향 어디야? 니네 아버지 뭐 하셔? 이러게 하면 진 거예요. 논리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윽박 지르고 나가는 건데 지금 검찰이나 그 밖의 사회 지도층 황교안이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이걸 설인사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은 지금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석 달 뒤에 돌아올 현실이 자기들 밀려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는데 걔는 강아지 보고 자꾸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소고기가 자꾸 하셔서 육포가 된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설 밥상에 올라가는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아젠다를 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되게 정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아다르고 어다른 게 조국 장관의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나열하면서 조국 장관은 뭐 지금 그 수사팀을 해체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쪽으로 나와요. 그건 조금이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8월 달 이후에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에 난이 났을 때 이게 총선까지 가겠다 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총선 아젠다로 아마 조국 장관 이슈를 갖고 계속 흔들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을까요, 그럼? 일단 또 다른 이슈들은 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잡고 흔드는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각종 재판들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로 쓰겠죠. 근데 이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팩트 체크를 계속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팀이 해체된다 어떤 얘기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지금도. 맞습니다. 수사는 끝났어요. 기소가 됐다는 건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동일한 선상에서 마구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랑 비교하는 놈들 무식한 새끼들이거나 나쁜 새끼들이야. 정경심 교수 재판 1차에서 재판부가 했던 말은 증거를 좀 살펴봐야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였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겠다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이 정경심이 죄 있으니까 안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왜 잡아넣겠어? 라는 얘기들 흘리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김경수 재판 이 3월로 뒤로 밀리면서 이것도 정치 공작에 차문호 판사께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 재판에 개입하려고 저 총선에 개입하려고 재판을 뒤로 미룬 거예요.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죄가 있다를 끌고 가겠죠. 지금 현재 차문호는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솔직히 그 이렇게 그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듯이 미루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미룰 수 있을 때는 주심이랑 재판장이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미루게 된다고. 변론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심은
차문호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끝까지 개기고 있는 거야. 주심이. 그러니까 차문호가 자기가 자기 의견대로 다 관철을 시킬 수는 없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인사처리야. 그래서 바뀌게 되면은 자기 맘대로 이걸 마무리를 못해.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놓냐면 시연을 본 건 맞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완전히 대못을 박아놓고 나간 거야. 알박기를. 이게 알박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날 때 얘기되고 싶은 거야. 차문호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쇠리들은 머릿속에 그따위 생각밖에 없어. 차문호 판사는요, 진짜 최민희 의원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나쁜. 정치적 제기를 못하게 멋을 박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본인 스스로는 양승태 라인에 있었던 자신의 사촌 동생인가요? 그 판사를 회유하려고 하는 네. 그런 혐의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법적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죄도 아닌데 크게 처리되거나 죄를 졌는데도 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차문호는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확 2심에 그 실형을 선고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주심 판사가 끝까지 막은 거야. 그러니까 야마 돌았겠지? 야마가 뭐야? 아 죄송합니다. 뚜껑이 열렸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쉐 봐라, 이쉐를 봐라. 그러면서 너 네 맘대로 그렇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 결론 내릴 수 있는지 보자.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쪼잔하게 시연을 봤다는 거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따위 얘기를 갖다 해놓은 그것도 기자들 앞에서. 이게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석을 바라보고 열심히 외쳤던 정경심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에서 기자들을 향했던 검사의 외침이나 이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나올 때 앞으로 판사들 가운데서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탄희 전 판사 같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맞아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이었다 왜곡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행동했던 것을 끌어내려서 시궁창으로 끌고 나가려는 이런 모습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새나가지 마시고요. 네. 총선 전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지금 뭐 떠오르겠지 하겠죠. 이제 지금 설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총선의 어떤 전망을 그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한 그런 사건이 이번에 육포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구석의 징조 같은 거야. 불길한 그렇죠. 징조. 육포와 같은 것이 최소한 6포 이상으로 엄청나게 터질 것이다. 무슨 야, 대포, 찌찌뽕, 뭐 마포,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분명히 홈런포 뭐 이런 거 막 터질 거다. 육포는 약간 예. 해프닝 같은 거고 예. 진짜 제기하기 힘든 거 하나 터진다고 저는 봐요. 예. 한 3월 달쯤에. 과학적 근거는 없어. 그냥 3월 달 중순쯤에 자유한국당 육감이죠, 수습 이거는. 못할 정도에 하나 터진다고. 육포가 아니라 봐요. 육감인데 이게 확실히 터질 거예요. 황교안 발. 나는 황교안 발. 황교안 쪽에서 뭔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변수 하나 든 게 안철수가 말이 늘어서 왔어요. 그 전까지는 말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여전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 뭐 할 거야? 그러면 창당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얘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정리를 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젠다를 던지는데 그걸 잘했던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그랬는데 나경원이 빠지고 여백이 생기니까 황교안은 극단으로 가는데 과정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데 안철수가 소스를 주면서 저 열심히 박형준 같은 사람이 더 안철수를 땡기겠다. 몸값을 올리는데 성공하고 있는 안철수. 저요. 안철수는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재앙이 될 겁니다. 이미 그 안철수가 가는 길이 보여요. 안철수가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현충원에다가 이제 참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5.18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잖아요. 요 얘기는 나는 보수의 뿌리와 진보의 뿌리를 다 안고 가겠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양쪽에 꽃놀이패를 쥐고 흔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판을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쇼당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쇼당이잖아. 아까 야마와 쇼당. 아 죄송합니다. 잘한다. 사퇴하세요. 잠깐만. 아, 설날이니까 고스톱도 좀 치고 사퇴하세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장을 들고 야, 나 수 틀리면은 요거 낼 걸? 5.18. 그리고 나 수 틀리면은
요거 내 거야 현충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라고 몸으로 선언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만난 인사가 김경준이에요. 김경률은 참여연대의 그것도 뭡니까 진보적으로 분류돼 있던 그런 인사 아닙니까? 근데 조국을 공격하면서 이상한 그런 그 돌 플러스 아이가 돼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진중권도 만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면서 분명히 진중권한테는 오퍼 들어갔을 거예요. 안 만난다 예. 했겠지. 왜 안 만난다 그래? 진중권은 당연히 만나겠지. 지금 자기 저 취직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진중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기한테 지면을 열어준 신문은 비판을 안 해. 조선일보가 열어주면 조선일보도 비판 안 할걸? 지금 경향신문, 한국일보 엄청나게 좋은 신문인 것처럼 얘기해. 그래놓고 나머지 신문은 다 까. 특히 한겨레 엄청 까. 왜 까겠어요? 왜 지면 안 주냐 이거잖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안철수가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안철수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저는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하면 요런 사람들을 묶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김경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는 게 중도죠. 중도의 그 합리를 표방하면서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쪽을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뭉치려고 마음이 조금 있었던 옛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자, 근데 이제 안철수는 사실상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우리나라 제3당 등이 지역적 기반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럼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호남을 간 건데 사실 제가 호남의 적자로서 말이에요. 적자, 정통성 있는 호남인으로서 제가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한 15명 전화해본 것 같아요. 예.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바른정당과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 합당했다는 것 자체가 광주를 배신한 걸로 되고. 그럼요. 더군다나 뭐 합당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뭔가 개혁의 선봉에 섰다라든지 뭐 정치사에 의미 있는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당 또 깨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철수 관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안철수는 진짜로 비빌 언덕이 이제 지역적 기반은 사라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로 좀 중도이긴 한데 보수적 느낌의 중도인데 자유한국당 찍기는 좀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역할. 지금 그것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시대 전환 뭐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서 떨궈져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만든 사람. 또 김종인이 그 시대 전환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안철수에서 느껴야 될 건 이겁니다. 안철수는 전에는 지역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일정이 서울에서 광주 찍고 여수 갔다 부산까지 갔어요. 이건 대선 주자 아니고선 이렇게 행보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환영받고 못 가게 붙드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안철수가 이동할 때 가장 많이 달랐던 게 뭐냐면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었었던 이 바닥에 끌고 들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태섭도 나갔고 최정집도 갈라섰고 윤여준도 나갔고 거기에 송호창도 있었다가 헤어졌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의 특징은 유력 정치인을 맞가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사람을 이태규 남겨두지 남아있네. 않아요. 김근식, 이태규. 김근식도 사실상 좀 멀어졌고 예. 이태규 하나 남아있어서 이번에 동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난번에 달리기로 창피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라톤 했잖아요. 지금은 계층을 하려고 시민사회들을 훑어서 그쪽 계층을 공략하려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로 김경률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경실련을 또 만났어요. 경실련.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쪽에 지지를 받고자 하는 느낌인데, 그런 거 참 자기의 결핍을 드러내는 건지 아직도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네. 외치는 사람이니까 변수는 안 되겠지만 자한당의 부족한 슬로건 제조기로는 안철수가 활약을 하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한당과 합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분도 그렇게 보죠. 예. 합당 안 할 것 그러니까 같죠? 자한당 사람들을 끌어내는 쪼개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일종의 원심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황교안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를 나경원하고 둘이 놓고 싸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은 지금 아직 그림이 안 나온 게 사실은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만 우리가 알고 있지 지역의 공천의 대진표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예상하기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두 분은 일단 과반은 무조건 넘고 보는데 그 이후에 160인지 170인지 180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재미난 그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한나라당이 지금 뭐 32%에서 많이 나오는데 34%까지 나오잖아요. 한나라를 했대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그 새보수당이 또 뭐 4에서 한 6%그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둘이 합치는데 마이너스죠. 근데 둘이 합치면 25%가 돼. 정말 대단한 당이에요. 어쩜 그렇게들 줄어들어. 알겠습니다. 제발 좀 합쳐줬으면 좋겠어. 이 둘은. 만세. 여러분들 지금 고향 내려가셔가지고요. 그런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합치나 마나한 거 합쳐갖고 괜히 배분이나 해가지고 도로새누리야 도로새누리. 그러니까 배분해서 자유한국당이 손해를 보느니 조용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렬시켜라. 차라리 그렇게 저 대구나 이제 부산 내려가시는 분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예. 어느 지역 가면 꼭 꼰대 할아버지들 보수 어르신이 있어요. 집안에 항상 있어. 없는 집안이 없어. 아, 우리 집안은 없구나. 진짜 우리 집안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아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없는데 저 두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1, 2등 다투는 평론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1위예요, 근데? 나 1, 2등 두 사람인 걸 알겠는데 누가 예. 1위인지 저 사람이 모르겠네. 전설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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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네지 그냥. 부를 게 없으니까 이거 아, 현역이다 이간질, 당신이. 거품격 이간질 방송.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수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씩은 알고 계실 것 같아. 자, 솔직히 저는 어, 제가 너무 욱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표정에서 감정을 숨기질 잘 못해요. 그거는 이제 곽동수 선배님이 훨씬 잘합니다. 저 형은 이중인격인 것 같아요, 거의. 3중 4중. 그러니까 어른 앞에서 얘기를 할 때 표정이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을 갖다가 되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일단은 장인께도 표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가끔 제 안사람한테 안사람은 아니지. 어떻게 아내한테 혼나고 표정이 그럽니다. 어떻길래 그래요? 좀 일단 썩어. 아, 그게 안 돼. 포커페이스가 안 되는구나. 그냥 확 인상을 써버리죠. 기분 나쁜 말을 도저히 못 잡으니까 말 끊고. 장인 어른이라도 예. 예외는 없다. 성수형은 그 파이팅 좋아요 저는. 우리 저 장모님께서 그래서 참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정치 얘기만 하면 저런다고 뭐 이런 그러면 저기 처가댁이 그 보수 쪽인 건가요? 네, 보수 쪽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봤던 그 좋은 방법들은 일단은 이제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신문이 제일 좋았어요. 신문. 신문을 바꿔드리면 돼요. 지금 그 바꿀 만한 신문이 없어 지금. 지금 그게 문제야. 아이씨. 지금 내 그래도 경향을 조선일보만 내가 안 봐도 경향을 훨씬 더 나아지긴 해요. 경향신문을 이 장인께 계속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경향신문을 끌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지금요 조중 동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야 진짜. 경향은 사장이 알아서 광고를 바꾸고 난리를 치는 그 과정에서 신문 논조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 저도 경향을 오래 기고했던 사람으로 예. 참 속상한데 우리 희건이도 있고요. 직원이 이렇게 희곤이는 그 장례식장에도 옆에 있었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우연일까? 아. 네, 이 새끼.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이상하게도 그 예전 광화문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휩쓸려서 가다 보면 태극기 집회 중간에 서 있고 그래요. 제가 떡도 많이 어울려. 얻어먹고 저는 의외로 그런 쪽에 흰수염 만났을 땐 정말 잘 어울리는데 태극기 하나 꽂고 가세요. 저 태극기 이스라엘 다 있었어요 그때. 그 다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가 있는 거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 이분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 거의 학습되거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면 들은 말밖에 없어요. 들은 말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외운 걸. 근데 그거를 10분 이상 하시는 분은 내공이 강한. 그러니까 어느 한 곳 정도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보신 분들은 그럼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유튜브 짤은 나오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저는 성수형이 말했다시피 착한 얼굴로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러고 얘기하고 나서 아유 뭐가 좋아요 그러면 좋았던 시절 얘기하시면서 박근혜 때 뭐 박정희 때 이명박 때 다 좋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한참 들으면서 그 뭐가 더 좋으셨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셨어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어요? 하게 되면 한탄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형편이 좋으면 용돈 얼마 줘주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내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내가 했던 일 쓰면 소설 하나 나가고 근데 거기서 정부가 뭘 하거나 이런 거 바꿔서 억울할 때 그럴 때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조국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네. 비유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라고 늘어가게 되면 그때는 성공하는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당했거나 할 때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있는 거고 나쁜 놈도 많아. 경찰도 형사도 뭐 이렇게 얘기 나가다가 설득이 좀 되는 게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거나 내지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젠 제가 활동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얼굴을 어차피 보긴 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진보 보수 헷갈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들한테 저 고성국 박사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얘기하고 친한 건 사실이니까 너무 그렇게- 간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 훌륭한 분이지 그러면서 한 표 가져올 수 있다면 뭐든지 그럼 영혼이라도 팔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난 그분들한테 그럼 신혜 씨랑 친구라 그럴까? 신혜식이 우리 친구였었잖아. 걔 예전에 그 MBN 앞에 사무실 연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그거 하면 어떨까 이러던 때였어요. 불과 7년 전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이분들이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는 막 퍼주는 것 같아서 아유 이명박 때 제일 많이 퍼줬어요. 그때 포산 살라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이 줬어요. 뭐 근데 그거 아실 건 없고 하여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로 마무리가 되는데 평균 제가 볼 땐 25분에서 30분. 그거를 화 안 내고 참고 끄덕이고 들어주시면 의심의 씨앗이 저절로 심겨요. 그러니까 자, 이제 저 형의 아. 작전은 의심의 씨앗을 심어라 이런 겁니다. 저도 근데- 하나 있어. 짧게 네.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나는 남들이 쓰는 방식하고 달라. 막 음. 이제 보통 이제 보수 어르신 설득하는 법 해가지고 뭐 용돈을 드린다, 신문을 바꿔 드린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화를 내. 그러니까 집안에서 별 볼일도 없고 뭐랄까 그 이슈 장악력이 없는 사람이면 화를 내면 역효과나지. 저를 버르장머리면 쉽게 하는데 저는 우리 집안이 우리 종갓집인데다가 이 오피니언 리더가 저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불의를 찍지는 않는데 국민의당이 득세했을 때가 어떤 거냐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신 분들이 간혹 한두 명씩 계세요. 그럴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어떤 이슈를 장악할 때요.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지극히 소수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인 거예요. 당신만 정보 업데이트가 늦은 거다. 뉘앙스로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이런 스킬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말하자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잘 먹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가 뭔데 지금 지금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금 국민들 찍어주지도 않는 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큼 하고 있는지 그거 모르시잖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소수로 만들면서 오히려 화를 내. 그럴 때 우리 장인은 항상 그렇게 나라 돈을 자꾸 퍼주면 되겠어. 화낼 그런단 만해. 말이야. 화낼 만해. 그러니까 그 나라 돈을 갖다 이렇게 자꾸 퍼주면 그 뭐 노인들한테 돈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흥청망청 쓰다가 보면은 나중에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우리 논리는 장인께서. 형이 혁파할 수 있잖아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보통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장인 같은 경우는 아는 것도 워낙 많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해. 그러면 1960년대부터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면 한 4시간 들어야 돼. 그 대학원을 그렇기 다닐 때문에, 때 그렇게 그래서 교수님들 좀 있으면 얘기를 장인한테 들었던 게 이혼하겠다. 아이, 장인 참 좋은 분이세요. 있어서. 저를 다 품어주시고 이해해 그럼 주시고. 그럼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결론을 낼 때 그렇게 얘기해줘. 저 아버님, 제가 방송이라도 계속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야, 그거 어른들 제가 아버님께 진 빚도 있는데. 왠지 가족 협박극처럼 들리긴 하는데 아니 이거 되게 잘 먹혀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진짜? 스킬이 있었어. 예, 정말 잘 정권 먹힙니다. 바뀌면 당신 아들 힘들어져.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 저 박근혜 때 저 블랙리스트로 사찰까지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 진짜 예. 아픔 있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제를 조금 하나 바꿔서 마저 얘기를 오케이 해야 봐요, 될 것 오케이 같아서 봐요. 그 요즘은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3, 4, 50대들이 제일 당황하는 때가 보수인 애들을 만날 때예요. 맞아. 지금 고등학생들도 20대, 설득해야 되는데 20대 이쪽은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설득하다 보면 젊으니까 치받기라도 해도 괜찮아요. 존경심도 있으니까. 근데 밑에 좀 젊은 애들 조카들이나 이제 고등학교부터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얘들이 문재인 뭐 조국 뭐 이러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다고 소리 지르면 꼰대 소리 듣고 그렇다고 잔소리하게 되고 공부 안 했다게 되면 걔들은 정보가 부족하다고 얘기해도 못 알린 정부가 문제지 우리가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얘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을 길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딱 하나예요. 걔들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서 애들이 그나마 귀 기울여 했던 거는 일단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 포지션이에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87년에 바꿨거나 2012년에 바꿨지만 이명박을 안 뽑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조금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국 아빠 찬스 이런 거 쓰면 내가 그래 그렇겠지. 부모가 머리 좋아서 물려받은 것도 있을 텐데 있지도 않은 쪽지 시험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억울한데 니들 그런 거 있을 법하긴 한다. 공감은 해.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게 되면 어린 친구들은 이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 더 얘기해가면서 좋은데? 그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그 18, 19 있는 애들이 요즘 20살, 25살보다 오히려 더 똑똑할 수 있어요. 이유가 20살 넘어가고 난 다음에 공부하느라고 치여있다면 얘들은 지나갔다 짧은 것만 봐도 암기력이 가장 좋을 때잖아. 안 잊어버리고 얘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덮어놓고 윽박지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어떨 때 내가 논리가 넘어갈 것 같지만 확실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흠이 많거나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한 번에 설득이 안 돼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보거나 넘어갈 때 그때쯤 준비해서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싸워서 꺾지 마시고 동조 맞춰주시되 걔들 얘기 들어가면서 여론이 어떤지도 좀 해주시면 그게 사실은 요번 설에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윗분들은 애들 얘기하거나 뭐면 적당히 바뀌거나 자기들도 알아요. 고집 부리시는 거지. 근데 밑에 아이들은 몰라요. 그냥 재밌는 짤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리서빈이 가세현이니 뭐 이런 애들 말이 진짜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보를 주면서 막 봐 그러면 싫어하니까. 제가 한 숟갈 얹을게. 그러니까 이런 스킬, 전통적인 스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나마 다행인 게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을 욕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을 써먹으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자유한국당은 다 요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금 이제 18세부터 투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찍을 애를 아무도 찍지 못하게 무당식으로 몰아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애를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애들을 자유한국당 찍지 못하게 만들어서 중도로 몰아서 투표를 안 하게 만드는 방식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자유한국당의 망국적 행위들을 갖다가 좀 탑재할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갖다 했던 애들인지, 그러니까 기억을 갖다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죠. IMF 제일 총풍 뭐 그러니까 제일 어마어마하다, 진짜. 좋은 게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의 그 수많은 그런 그 친일 짓거리부터. 엄마 찬스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아예 조작질을 해가지고 사람 집어넣고 점수를 갖다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얘기해. 잘 이런 애들은. 몰라요. 조국처럼 애한테 관심이 없어갖고 대충 해서 여기저기 꽂아주려면 서울대 의전을 꽂아주던가. 나경원은 예일대에 꽂아줬잖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엄마가 자식까지 학교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럼 말이 막힌다니까. 아니지. 그 실제로 그 우리 엄마가 예일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라고 해요. 애들이 얘기한다고요. 그럼 애들이 지금 너 몇 평 살아. 그리고 애들은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불러서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야, 그게 결국 내 재산이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청국장한테 이런 걸 맡겨서 이쪽 세대로서 좀 더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청국장 방송이요. 예. 저희 방송 새날에. 그러니까 보수 어르신들 설득하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큰 파이가 10대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요. 그러니까 청국장 친구들도 와서 보면 젊은 애들 심각하다. 근데 그 일단이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지금 투표권이 생긴 10대들을 다수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투표의 성향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퍼센티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20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떨어진다고 막 선동을 했는데 막상 여론조사해 보니까 가장 높아. 자유한국당은 10%가 안 돼. 그렇지만 민주당은 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모가 엄하고 돈이 좀 있고 용돈 좀 주고 애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야, 투표하러 가서 아빠 찍으라는데 찍어.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집안들은 높아요. 근데 반면에 사는 거 바빠서 진짜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밤중에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애들한테 야, 투표하러 가서 못 찍어라. 이게 못해. 민주적이어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밀리는 게 있어서 주변에 봤었을 때 아이들한테 선거 앞두고
꼭 한 번쯤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의견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 민주적인 부모들이 애들을 너무 민주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말면 얘들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도 있으니까 붙잡고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이쪽은. 뭐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거는 동감을 합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곽동수 선배님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의견을 너무 안 밝히다 보니까 딸도 요즘 너무 예. 예뻐서 문제야. 예쁘다. 제가 아니 하늘이 이뻐져. 예. 하여튼 계속 좀 진짠데. 저런 그 보수적인 얘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경험을 토로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은 그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이잖아요. 특히나 40, 50대들이 자신의 꼰대가 아니면서 그 아니면서도 20대를 설득할 수 있는 법 이런 법들을 갖다 이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설득이나 반대나 논쟁이 되는데 아예 관심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관심 없는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자꾸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솔직히 저는 오히려 관심 없는 친구들을 관심 갖게 만드는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 때 네 일자리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면 오히려 공감이 확 되죠.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저런 싸가지들은 지들이 범죄를 갖다가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그런 설득들이 잘 안 먹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까. 젊은 애들 삶이 좀 팍팍하다 이러니까 마음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세대의 몫이죠 뭐. 그 아까 우리 성수형 장인어른 왜 퍼주냐 세금 갖다가 그 논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예, 저는 최상위권이다. 요즘에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세금은 원래 퍼주라고 있는 겁니다. 아, 아니 여러분 동창회비 모아갖고 뭐합니까? 동창회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저 아버님 동창회비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잖아요. 왜 그 어렵게 모아갖고 퍼주십니까? 그리고 또 그거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받잖아요. 오신 분들만. 그러니까 왜 굉장히 부당하지 않습니까? 왜 특정 계층만 퍼가집니까? 회비는 다 걷어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그거랑 다르지 않아 이런. 그러니까, 똑같아요. 세금이라는 게 쓰려고 걷는 거잖아요. 세금은 쓰려고 걷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말 특별히 좀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거나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세금으로 안전망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갖다가 계속 대기업한테 쏟아붓고 있었던 게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는 세금을 동창회비 모아가지고 회장에다 착복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요즘에는 조금. 제가 만든 논리는 그거예요. 억대 연봉자 아버지 이야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실제로 이제 손가락 안에 끄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력으로는. 무슨 성장률 어쩌니 저쩌니 하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망한 줄 알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해년마다 그 경제 규모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단계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문제는 그게 이제 억대 연봉자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다달이 한 억대 연봉이 되려면 한 달에 한 800 정도는 800 한 그렇죠. 850 800도 정도 벌어야 되죠. 다음 달 월급날은 지금 한 10일 남았어. 근데 오늘 자식 등록금을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돈이 없어. 대출 받으면 되지. 대출 받아서 월급으로 갚으면 되는 건데 그래. 돈은 제때제때 꼬박꼬박 나오는 그게 지금 국가의 그렇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안 쓰고 그러면 자식을 대학을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지. 자기네들은 뭐 6개월 무이자로 막 사면서 현실에서는 6개월 무이자로 막 찍찍 긋고 사면서 무이자라고 하면 환장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왜 그 정부에서 좀 이자 저리기로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걸 갖다 그렇게 뭐 마치 뭐 확대장을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그따위 아이고 지네들이 제일 더 확대 많이 하고 지네들이 IMF 만들고 지네들이 이 난리 브루스를 갖다 다 만들게 한 주범들이면서 무슨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국채 비율 250% 이야기해 주셨나요? 그럼요.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250% 얘기를 했더니 그걸 모르셨나 봐. 그거는 약간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일본이 40%가 안 되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하는 나라인데 잘했겠지 하고 어르신들은 좀 걱정을 하세요. 일본이 잘못되면 우리도 영향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들.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매일 새날을 듣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감사. 결론. 예. 자, 너무 길면은 또 운전하시다가 좋으실까봐. 예.
현명. 그리고 아. 오늘 동생이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아. 꽤 졸려 저거 분명히. 내 예언컨대 재밌다. 설 이 들으러 가다가 이제 여러분 이 댓글 좀 동생만 남겨주세요. 목소리만 나오면 평소에 그냥 저 계속 볼 지부하셨던 거야. 분들 그러다 갑자기 김성수가 소리 지르면 제발 야이 새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나올 거야 분명히. 악역은 전부 내가 맡아. 잠은 내가 깨워드리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 유튜브 방송이 조금 더 발전하면요. 교통방송 겸해서 할 수도 있겠다. 생방송으로. 그럼요. 이제 우리 그 새날 시청자분들 이 통신으로 임명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타고 어디 타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 막히면 이런 것들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한번 해봅시다. 다만 합시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음악 트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작권 계약을 해요. MCN에서 아무 노래나 틀 수 있게. 아 그렇죠. 그런 걸 계약을 해도 되고 음. 라이브를 하면 돼요. 이제는 스튜디오가 좋아지니까 음. 가수들을 갖다가 모셔가지고 아, 라이브를 하면 돼.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게 있더라고. 뭐? 저번에 김민석 위원장 결혼식장 있죠. 그 결혼식장에서 자기 그 학교 동창들이 무슨 성가를 하나 불렀어. 근데 그것도 저작권이 있어. 그 저작권이 딱 걸리더라고. 아니 그 라이브를 하는 분들은 자기 노래를 갖고 와서 부르게 하면 돼요. 오케이 말이야. 자, 그러면 알겠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남의 노래 부르지 말고. 가족을 사실상 이게 표현이 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 합법적으로 만나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절은. 그러니까 만나기 싫어도 좀 싫었던 서먹서먹했던 가족들도 한 번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기분 좀 서로 간의 어떤 관계도 좀 푸시고 그러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로 날이 설과 추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막 힘들다, 차가는 가기 싫다, 시댁은 가기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즐기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새날은 명절에도 계속됩니다. 자, 두 분 명절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이기는 거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리 와.